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반디 작가의 고발이라는 책입니다. 이거는 7개의 단편으로 이루어진 책인데요. 저는 이거 장편 책인 줄 알고 읽기 시작했다가 1편이 끝나고 그 뒤에 내용이 너무 궁금한데 바로 다른 이야기가 시작돼서 좀 안타까웠다. 그 단편이라는 거를 알고 보시면은 더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러면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이 정말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는 이 책은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인데 이 작가가 반디라는 작가예요. 이게 반딧불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인데 이 작가가 현재도 북한에 있어요. 이게 탈북을 하고 나서 집필을 해서 이렇게 출간을 한 게 아니라 이 반디라는 분의 아는 분이 지인이 탈북을 하고 나서 반디라는 분이 그 북한 안에서 보고 겪었던 실상들을 그걸로 책을 이제 원고를 이만큼 쌓아준 게 있었는데 이거를 탈북한 사람을 통해서 한국으로 보내가지고 출간을 하게 해달라. 이 실상을 알게 해달라. 라고 해가지고 세상에 나오게 된 책입니다. 그래서 현재도 북한에 계시는데 이 책이 1994년 김일성 사망 전에까지의 이야기들만 담고 있거든요. 그때쯤에 이제 고난의 행군 이거 하기 전에 그 반출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출판을 하셨는데 지금도 살아계시면은 뭐 한 70 몇 세쯤 되셨겠지만 이분이 1950년생이시거든요. 근데 지금도 당국이 안 들키고 살아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왜냐면 그 뒤에 뭔가 후속작이 엄청 많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. 그 뒤로 시집 한 편만 나오고 지금까지 연락이 없는 거 보면은 근데 꼭 잘 살아남아 계셨으면 좋겠어요. 마음이 아프잖아요. 그래서 요거는 반디 작가가 독재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내용을 고발하겠다. 그 내용 실상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라는 취지로 나오게 된 책입니다. 그래서 이 고발이라는 제목도 이 작가분이 정해서 주셨어요. 이 고발이라는 이름으로 출간을 해주세요. 이렇게. 실제로 이 반디 작가는 작가세요. 북한 안에서도. 그래서 보면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소속으로 1950년에 태어나셨다.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. 명옥 씨라는 분을 통해서 이렇게 출간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 책에 대해 안에 있는 내용들은 뭔가 엄청 정치적인 내용들이나 북한의 정치, 경제, 사회들을 되게 거시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내용이에요. 그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그 주민들이 겪은 이야기들, 그 주민들이 겪은 불합리함들, 그 주민들이 겪고 있는 슬픔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7개의 단편으로 모아서 이렇게 낸 내용들이에요. 그래서 그 주민들의 삶에 대해서 보여준다는 게 되게 인상 깊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7개 내용 중에 뭐니 해도 제일 처음에 있는 작품이 굉장히 이 책의 정체성을 탁 주고 기억에 많이 남기 마련이잖아요. 근데 이 책도 마찬가지로 이 첫 번째 단편이 탈북기라는 게 좀 되게 마음이 엄청 많이 아팠어요. 이게 부부에 대한 내용인데 그 남편이 출신 성분이라고 표현해요. 출신 성분이 좋지 못해. 그래서 그 가문 대대로 김간의 분들과 가깝게 지낸 게 아니라 약간 반동분자다 이런 식으로 조금 분리가 된 사람들이에요. 근데 이게 큰 내용이 진짜 잘못을 한 게 아니라 그 새로운 품종의 모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거를 이 할아버지가 잘 못 키워낸 거예요.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그 모의 씨앗을 죽여버린 거야. 그 모를. 그랬더니 이제 우리나라의 근간인 농업을 해하려는 그 노력을 하지 못한 죄로 이러면서 이제 반동분자가 된 이 집안 아들 부부에 대한 내용인데 그 출신 성분을 결국은 극복하지 못하고서 좌절하는 내용이에요. 근데 이게 그 부부가 너무 서로 엄청 사랑하고 서로 너무 아끼고 이 부인도 남편을 엄청 존중하고 남편이 그 출신 성분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거를 좀 서포트를 많이 해주려고 내조를 많이 해주려고 하는데 결국은 잘 안 돼서 이 남편이 완전 이제 이 실상을 이 부인이 내조를 한 내용들을 알게 되면서 나 이거 탈북을 해야겠어. 안 되겠어. 탈북을 마음먹게 된 이유야, 그게. 이렇게 말을 하는 내용이에요. 굉장히 도발적으로 시작해요. 남편이 부인의 피임약을 발견해서 시작하거든요. 근데 이게 30년 전 내용인데, 이게 보시면 89년도니까 거의 35년 전 내용이죠. 35년 전에 우리 한국의 엄마 아빠 세대도 아이를 낳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었는데 여기는 더 그런 가치관이 더 심하게 남아있는 때인데 부인이 이제 피임약을 먹는 거를 몰래 먹고 있는 걸 발견을 하고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. 아주 끝이 너무 마음이 아프게 났지만
흥미롭게 시작을 했어요. 그 다음에 제가 또 엄청 인상 깊게 읽었던 내용은 복마전이라는 내용인데 이 단편에서는 굉장히 그 양면성을 잘 보여줘요. 그 김간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과 그 실생에 대한 양면성을 딱 두드러지게 보여지고, 그다음에 이 책이 다 그 주민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평양에 있는 주민들, 지방에 사는 주민들, 뭐 늙은 그 어르신들부터 뭐 아이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김씨 일가가 대놓고 다 등장하지는 않아요. 근데 유일하게 이 복마전이 그 김일성 수령이 잠깐 등장을 해요. 그래서 좀 놀라긴 했는데, 이 복마전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가 그 딸내미가 이제 좀 있으면 해산을 해요. 아기를 낳아요. 그래서 그 집에 들렸다가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 딸 손녀가 있는데 첫째 손녀를 케어하기 힘드니까 산후조리 하면서, 그럼 내가 첫째 손녀를 데려가서 며칠 지낼게 이러면서 이 첫째 손녀를 데리고 윗동네 딸내 집에 갔다가 아랫동네로 내려가는 내용이에요. 근데 이제 이 내려가는 중에 기차를 타고서 내려가야 되는데 기차가 막힌 거예요. 다 아예 통제가 돼버린 거예요. 그 이유는 무엇이냐? 아랫마을에 김일성 1호 방문 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모든 이 주변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. 모든 이동을 차단해버린 거예요. 근데 이게 그냥 너무 기약 없이 이거를 그냥 딱 통행 금지를 때려버리니까 이 기차역에서 사람들이 다 발이 묶인 거예요. 근데 이게 몇 시간이 아니라 48시간 넘게 그 자리에서 계속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그냥 거기서 뭐 바람은 엄청 불고 비도 그냥 내리고 하는데 그냥 그 대합실에서 다 있는 거예요. 근데 사람들이 대합실에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이게 진짜 너무 압살을 당할 것처럼 너무 위험한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돼요. 그래서 이 할머니가 안 되겠다. 이 할머니가 그 몇 정거장 가면은 이 딸을 위해서 딸의 해산 몸조리를 위해서 맡겨놓은 음식이 있었거든요. 그 구해달라고 요청한 멧돼지열이라는 멧돼지 쓸개가 되게 그 산모한테 좋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받으러 가기로 했었는데 여기 발이 묶여서 못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럼 난 걸어서라도 가서 그거 받아가지고 딸내 줘야겠어. 이거 안 되겠어.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하고 손녀는 기차역에 있고 할머니만 이렇게 걸어서 그 아랫동네로 내려갑니다. 근데 이게 기차길도 통제가 됐으니까 당연히 사람도 통제해야 되는데 이 할머니가 그냥 아무 따 그냥 밀고 나가는 거야. 아니야 난 그냥 갈 거야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. 근데 그러다가 이게 기찻길만 그 통행 금지가 된 게 아니라 찻길도 아예 그냥 모든 게 다 통제가 된 거예요. 기차도 통제되고 차도 통제되고. 사람들이 이게 뭐지? 이러면서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저거 받아가야 돼 이러면서 가다가 세상에 그 길을 지나가던 그 1호 김일성을 만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김일성이 이 할머니에게 할머니 어디 가세요? 저희가 태워다 드릴게요. 이래가지고 그 집까지 데려다 주세요. 그분이. 근데 이게 그러면서 이거를 선전용으로 엄청 써요. 그 장면을 기자들이 다 촬영을 하고 사람들이 다 라디오 이런 거에서 계속 방영을 하면서 이 뭐 땡땡땡 할머니가 이 수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세상이 이제 막 돌아다니기도 힘든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원하는데 아무데나 다 갈 수 있게 하늘길도 열리고 바닷길도 열려가지고 자유롭게 나다닐 수 있는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. 여러분이 할머니가 이 수령님의 은혜에 감흡하여 뭐 이렇게 선전을 해. 이 사건을 가지고. 근데 사실 이 할머니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사이에 이 기차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,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 기차가 이제는 움직일 수 있게 됐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안 그래도 무질서였는데 그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면서 사람들이 엄청 이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치게 돼요. 그래서 오히려 그 할아버지하고 할아버지는 허리가 부러지고 손녀는 다리가 부러져요. 그래서 할머니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애통한 거예요. 이 말도 안 되는 상황. 난 그냥 윗집에 딸네 집에 갔다가 집에 오는 길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걸 다 통제하는 바람에 여기서 그 할아버지 남편이랑 영감이랑 손녀는 다쳤어요. 근데 내가 여기서 인터뷰한 내용들은 몇 날 며칠이고 계속 방송에서 떠들어대는 거예요. 수령님의 은혜로 인하여 너무 감사하고 이 할머니의 감격한 목소리가 계속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양면성, 그 대비되는 모습이 엄청 마음이 아팠어요. 그러면서 그 부분이 저는 엄청 뭔가 흥미가 돋았는데 그 마지막에 그 장면에 대해서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가 계속 자책을 하니까 이렇게 위로를 해주면서 옛날 얘기 해줄게 이러면서 이렇게 비유로 이 김씨 일가랑 이런 사태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인상 깊어서 마음에 계속 남았었어요. 보면은 김씨 일가를 늙은 마귀라고 표현을 해요. 그러면서 늙은 마귀가 자기의 종들한테다 온통 웃는 마술을 걸어놓았기 때문이야. 왜 그런 마술을 걸어놓냐고? 왜냐면 종들을 학대하는 자기 죄를 가리고 우리 동산 사람은 이렇게 행복합니다라는 속임수를 쓰기 위해서였지.
근데 생각을 해봐. 그 동산 사람들 입에서는 어디가 아프거나 슬퍼서 울어도 그 모든 게 하하호하는 웃음소리만 되어 나왔으니 세상에 그처럼 악한 마술이 어디 있고 그처럼 무시무시한 동산이 또 어디 있겠어.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끝냅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. 이 책을 읽으면서 쉽게 읽히는 책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. 이게 문체도 북한식이고 내용이 저는 이제 90년대 후반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서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. 이분들이 어떤 정서와 그 시대에 어떤 시대적 흐름이 있었길래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? 하는 그 질문들을 가지고 봐야 돼요. 이게 우리 MZ들이 그냥 읽었을 때는 별로 한 번에 이해되는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 문체가 북한식이다 보니까 너무 한 번에 읽기가 좀 쉽지 않았고 저는 이제 엄청 속독을 하면서 이 한 글자 한 글자 음미하기보다는 그래서 결론이 뭐야? 그래서 어떻게 됐어? 라는 결말을 읽고 싶어서 이렇게 후루룩 읽는 편인데 이거는 그렇게 읽으니까 확실히 좀 한 번 다시 읽게 되더라고요. 뭐지 이러면서 되돌아서 다시 읽고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 꼭꼭 곱씹으면서 읽어야지 이해가 좀 잘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또 그런 문화도 다르고 문체도 다른데 중간에 막 사투리나 어눌한 말을 쓰거나 이럴 때는 더 이해하기가 힘들어져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들어보세요. 텀부터 탕탕 시비를 티다가 낭중엔 말이디 도타 나무로 손톱만티라도 다테만 봐라 내 놈 등을 몽땅 도끼 산당을 놓고 말테다. 이게 뭔 소리냐면 처음부터 시비를 틀다가 나중에 말이지 좋아 너 이 나무를 손톱만큼이라도 헤쳐봐봐 그럼 내가 니네 다 도끼질 해버릴 거야 라는 소리거든요. 이 말을 좀 약간 말을 한 번에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은 책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도 내용 자체가 복잡하거나 그 인과관계가 엄청 얽혀 있어서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단어들만 천천히 잘 읽는다면은 후루룩 그냥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도 그냥 집 가는 지하철에서 다 읽은 책이기는 합니다. 그래서 요거를 읽고 나서 든 생각은 이게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94년도에 김일성이 사망을 하면서 그 뒤에 고난의 행군이라는 큰 대기근이 있잖아요. 우리가 북한의 역사를 보면 거의 그 40만 명이 아사를 하고 이 체제가 붕괴될지도 모르는 그 엄청난 상황을 겪은 시기보다 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. 그 뒤의 이야기를 다룬 게 아니라 그 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북한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. 읽고 나서. 그러면서 내가 이 책에 대해서 이 안에 있는 이 마음 아픈 실상에 대해서 이 잔인한 실상에 대해서 비인간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디까지 감정이입을 하고 이해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지?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이거를 오로지 엄청 애통하는 마음으로 읽으면은 너무 마음이 힘들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면서 나아가서 현재 북한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? 지금도 이럴까? 지금은 또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? 지금은 이때보다는 좀 더 장마당이나 이런 게 활성화되면서 자본주의의 그런 개념이나 생각에 대해서도 많이 퍼졌다라고 들었는데 지금은 어떨까라는 되게 궁금함이 많이 들었고 그러면서 이 통치 체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조영남 교수님이 쓰신 그 중국의 통치 체제라는 책을 요새 읽고 있는데 여기서 공산당에 대해서 우리가 공산당을 그 중국의 특화된 통치 안에서 공산당을 이해를 하려면은 저희는 그 당이라는 거를 통치당, 룰링 파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근데 이 중국의 통치 체제 안에서는 이 당이 룰링하는 파티가 아니라 리딩하는 파티다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. 그래서 공산당이 영도 체제다. 이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거를 다 그냥 리딩하는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주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런 시민들이 그걸 마음에 들면 그걸 채택하고 그게 아니라 이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, 어떤 사상을 가져야 되는지, 어떤 걸 최우선 가치관으로 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애초에 다 리딩하고 셋업해가지고 나아가는 통치체제라고 설명을 하세요. 근데 북한도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지 이게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. 읽다 보면 진짜 맹목적이고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북한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생겼습니다. 그리고 다음 학기 북한에 관련된 그 수업을 하나 듣는데 이 책을 읽은 걸로 어떻게 연결을 해서 페이퍼 하나 정도는 좀 쉽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꿀이다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했고요.
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 도서관에서 빌린 거거든요. 저는 가난한 학생이기 때문에 모든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대부분 읽고 있는데 누가 도서관 책에 이렇게 낙서를 해가면서 읽냐. 아주 화가 나더라고요. 이렇게 줄 친 것까지는 그러려니 해요. 근데 아주 그냥 동그라미에 물결에 세상에나 마상에나 이게 한 장 건너 한 장에 모든 밑줄을 엄청 쳐놨더라고요. 이러면 안 되죠. 진짜 보면서 약간 화가 났어요. 뭔가 신고할 수는 없나. 아, 이게 2017년도에 나온 책이라 초판이 2017이고 이게 아마 5판? 5세인가 그럴걸요? 그쵸? 5세 발행인데도 벌써 이렇게 낡아 보이는 느낌이 드는 10년도 안 된 책인데 이렇게 낙서를 하면 안 되죠. 책을 사랑하고 아끼는 도서관 책을 사랑하고 많이 아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. 네, 어쨌든 이 반디의 고발이라는 책 이렇게 읽어봤었고요. 다음에는 조금 더 라이트하고 조금 더 재밌는 책을 한번 읽고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